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지역개발학회 5번째 5호 세션 주택정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채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좌장을 맡은 지기현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시 30분부터 4시 10분까지 약 100분 정도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발표가 있고요. 이어서 네 분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나중에 토론할 때 별도로 하기로 하고요. 권성문 교수, 대구대학교 관광지와 연계한 경상북도 빈집활용 방안이라고 하는 발표가 먼저 진행되고요. 이어서 강남대학교 김천일 교수님의 신정부 부동산 정책 주요 쟁점 및 보완 방향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대략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일반적인 세미나에서 세미나 시간들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제자분께서는 제가 야박하게 시간을 잡지 않고 한 25분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내에서 두 분이 발표를 해주시고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대구대학교 권성문 교수님 앞으로 모셔서 첫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대학교 권성문입니다. 오늘 우선은 이 발표하기 전에 시간이 25분이나 주셨는데요. 저는 한 15분 이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요, 관광지와 연계한 경상북도 빈집 활용 방안인데요. 우선은 이거는 제가 이제 다른 이제 프로젝트 하나가 있었는데요. 경북개발공사에서 개발공사가 어떻게 하면 이제 미래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 그거를 이제 용역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그 중에 하나 꼭지를 맡아가지고 한 게 이 빈집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거의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연구라 가지고 뭐 중요한 뭐 크게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고요. 현재 이제 경상북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여기에는 이제 빈집 현황도 있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빈집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이 이제 빈집 활용 어떻게 다 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이 빈집이 이제 경상북도 지역하고 이제 관광지가 연계가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고민을 했다가 봤더니 이게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뭐 간단한 뭐 현관 분석을 보고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빈집들을 그러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활용 방안 말고 어떤 방안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새로운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제 구독주택이라는 개념을 포함을 해가지고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해서 이제 이 연구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경상북도 지역경제 현황을 보면은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생산 순위는 5위인데 증감 순위는 한 16위 정도 됩니다. 이는 뭐 생산량 이제 총 생산은 높지만 이제 저성장에 이제 직면해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경상북도의 이제 GRDP를 보시면 경상북도의 이제 총 생산량의 이제 57% 이상이 포항이나 경주, 이제 구미시에 이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성장률을 변화율을 보면은 안동시가 이제 빨갛게 나와 있는데 이는 안동시에 이제 도가 이전하면서 이제 신도시가 생기면서 이 지역이 이제 많이 성장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어쨌든 경상북도 내에서도 이제 지역 간의 이제 불균형이 이제 심하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 연구 중에 이제 빈집과 관련해서 보시면 이제 국내 이제 빈집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전체 주택의 이제 약 8.2%인 151만 호가 있고 그중에 이제 2015년 이후에 이제 44만 호가 증가했는데 이제 경상북도 빈집이 많은 지역과 이제 빈집 증가 높은 지역은 이제 그림을 보시면 해안 지역하고 이제 내륙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이제
통계를 보시면 이제 보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산업도 이제 왜냐면은 이제 빈집하고 이제 관광산업하고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 이제 보면서 이제 관광산업은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계속 우리나라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였는데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관광 산업이 이제 GDP에 기여하는 영향이 약 2.8%로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중에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경상북도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관광 자원이 이제 얼마나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봤을 때 이게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제 지역 관광 발전 지수 현황을 이제 발표했는데 경상북도가 강원도가 대부분 보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1위라는 건 느낄 수 있는데 이제 경상북도가 이제 지자체 중에 이제 5번째라고 한 거는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 자원을 어떻게 이제 발전시킬까라는 게 이제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통계표가 이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제 뭐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빈집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를 보면 빈집은 이제 수익적 활용이나 아니면 이제 공익이나 사회적 활용으로 이제 나눠질 수 있는데 수익적 활용에는 이제 게스트하우스나 이제 카페 같은 것들을 이제 빈집을 다시 개조하거나 이제 허물고 다시 짓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 공익 및 사회적 활용에는 이제 공유주택 혹은 임대주택 아니면 복합 문화공간 아니면 텃밭이나 공원 주차장 같은 것들은 주민 필요시설 등을 이제 제공함으로써 이제 빈집을 이제 새롭게 이제 주민들한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수익적 활용이나 이제 공익 및 이제 사회적 활용을 이제 지역사회에서 구분해서 활용 가능한 사례는 이제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흔히 말하면 이제 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고 주민 필요시설 그리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 측면으로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가능한데 이제 부담 가능 주택에는 이제 공공이 빈집을 매입해서 하는 매입 임대주택 아니면 소유주나 사회적 기업이 빈집을 수리한 다음에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것들 그리고 주민 필요 시설에는 뭐 텃밭이나 공원, 이제 주차장 같은 거를 공급하는 것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관광 숙박 시설 등을 이제 공급하거나 아니면 청년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해주는 이제 시설로 공급하는 이제 세 번째 방안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은 어떻게 보면 매입이나 계약형 임대 그리고 공공의 사업 주체로 다양한 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원에서 이제 이 빈집의 활용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 제공한 이제 표가 오른쪽에 그림이 오른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는 보시면은 주차장이나 공원, 임대주택, 창업 공간, 뭐 커뮤니티, 쉐어하우스, 게스트하우스, 뭐 소규모 주택 정비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그래서 빈집은 이제 지자체 및 사업 주체의 의지에 따라서 지역별 임대주택 및 임대 오피스 소유를 고려해서 임대가 필요한 지역에는 빈집을 정비해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오피스로 이제 공급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의 사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밑에 많이 써 있는데 뭐 사회 취약계층, 저소득층한테 이제 임대주택 빈집을 활용해서 임대주택을 이제 공급하는 한 사례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서울시에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이 빈집 소유자를 설득해서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주거 취약계층에게 이제 임대하는 사업이 하나의 사례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SOC, 생활 SOC, 주민 편의시설을 이제 공급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뭐 생활 SOC는 이제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빈집을 이제 허물고 이제 주차장을 이제 공급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나 서산시에서 이렇게 이제 빈집을 활용해서 이제 주차장을 이제 공급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SOC에는 뭐 대규모 시설과 이제 중소규모 시설로 구분할 수 있는데 뭐 대규모 시설에는 도서관,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중소규모 시설은 보건소나 어린이집 아니면 경로당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한다라고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적 활용에는 이제 숙박시설을 이제 공급하는 사례인데, 이거는 이제 창신에 있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하우스라고 해서 이제 숙박시 빈집을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숙박시설로 이제 공급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시형 한옥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이제 숙박시설로 활용한 사례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 있고, 그림으로 이제 이 사진으로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것은 이제 빈집이었을 때고, 이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우측처럼 이제 활용해가지고 숙박시설로 공급한 사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한 연구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게 이제 구도주택이라는 건데, 일본의 사례입니다. 이게 일본의 어드레스라는 이제 플랫폼 자체가 플랫폼이 이제 플랫폼이라는 일본의 어드레스라는 회사가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빈집을 다 매입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다 공사를 하고, 그것을 이제 구독료를 내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이제 단기간이나 장기간 이제 와서 살 수 있도록 한 이제 주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본의 이제 뭐 유유주택이나 빈집, 별장 등을 이제 리모델링해서 이제 운영하고, 그래서 이것을 지방에 이주하고 싶거나 이제 단기적으로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어드레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구독주택을 이제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이제 도시 근교나 아니면은 자연과 역사가 풍부한 지방에 이러한 이제 빈집을 이제 리모델링해서 이제 구독주택으로 이제 공급하는 사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빈집 문제 현상을 이제 사회적 가치로 창출한 하나의 사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드레스는 전국에 한 200개 이상의 이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월정액으로 매달 4만 원씩, 우리나라 돈 한 43만 원을 매달 이제 구독료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빈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이제 일정 기간을 이제 거주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하나의 이제 사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뉴 노마드가 신유목민이 있듯이 저희가 이제 그런 저 세대 아니면 더 다음 세대들은 이제 그런 세대인데, 언제든지 자기가 이제 구독료를 내고 있으면 다른 곳에 가서 일정 기간 한 달 아니면 일주일 동안 언제든지 가서 이제 살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하나의 이제 주택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지랑 이제 빈집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이제 그림을 이제 통계를 보면서 이제 봤을 때, 그림을 이제 GIS로 이제 뭐 간단하게 봤을 때 이게 두 개가 보면 겹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보시면은 이제 파랗게 진하게 되어 있는 데가 왼쪽은 빈집이 많은 데고, 오른쪽은 이제 관광수가 많은 곳, 파랗게 된 데가 많은 지역인데, 보시면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간단하게 상관관계 분석을 했더니 상관관계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빈집이 많은 곳에, 관광지가 많은 곳에 이 빈집이 많더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광지가 많은 곳에 빈집을 활용해서 뭐 숙박시설로 공급하면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와가지고 머물다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제 간단한 이제 분석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속 제가 이제 구독주택이라고 말씀했는데, 구독주택하고 공유경제 그거 아실 텐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구독경제는 여러분들이 신문이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신문을 이제 구독했거나 아니면 우유를 구독했거나 매달 아니면 매년 이제 돈을 내면 항상 그 시점에 저희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는 게 이제 구독 경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경제는 일정액을 내면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가 주기적으로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제공하는 신개념 서비스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부터 있었던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이 넷플릭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의 구독 경제의 이제 하나의 사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 경제는 그 전에 이제 이 넷플릭스가 되기 전에 저희가 이제 학생들은 많이 쓰는데, 아니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전동 킥보드 같은 것들,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쓰는데, 이게 공유 경제 이제 하나의 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경제는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서로 공유하는 활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은, 공유 경제는 기본적으로 생산된 플랫폼을 여럿이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이제 구독 경제는 효율성을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들은 이제 하나는 구독 경제가 어떻게 되는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는 예고, 오른쪽은 이제 공유 경제의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공유 경제의 가장 큰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동 킥보드를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아는 건 이제 에어비앤비가 이제 공유 경제의 하나의 시스템이고, 구독 경제는 넷플릭스 같은 걸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빈집과 이제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관광지하고 연결했을 때 어떻게 이제 이 구독 임대나 주거 단지를 개발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빈집을 이제 구독 경제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빈집들을 이제 단지를 개발해서 관광들에게 제공을 한 다음에 이것을 체류형 관광들로 이제 확대하자라는 것을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라고 이제 말하고 싶고요. 그래서 구독주택 개념은 지속적으로 일정한 구독료를 지불하고 원하는 주택에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는 주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경상북도가 이제 만약 이걸 한다라고 하면 이제 경상북도에 이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의 정보를 가지는 이제 경상북도 이제 빈집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제시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경상북도 자체는 이제 이러한 빈집 플랫폼은 없거든요. 이 빈집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제 빈집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이 빈집 정비 사업을 빈집을 이제 여기 뭐라고 했더라? 빈집을 이제 조사하고 하는 그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들은 이제 LX랑 그리고 부동산원이 있는데, 저는 제가 예전에 공간정보원 LX에 있었을 때는 이제 그때 LX에서 이 빈집 이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제 부동산원에 있는 박사님이랑 얘기했을 때 이제 LX는 이제 곧 있으면 이걸 안 한다, 부동산원에서 다 한다라고 이제 말을 했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이제 플랫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번 거쳐가면 거기서 우리가 경북에서는 이제 원하는 바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빈집이 어디 있는지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가지고 경북 도시개발공사에서 그것을 이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북 빈집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LX의 이제 공가랑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하나의 예시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마지막에 제가 이제 민간 시스템 활용 시 문제점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빈집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 구독주택을 하면 민간 부분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왜냐면은 그게 더 필요한 곳에 개발을 빨리 해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이제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이제 빈집을 활용해서 이제 임대주택이나 아니면 숙박시설을 공급을 한다고 하면 중요한 거는 정말 잘 되는 데만, 좋은 입지에 있는 데만 이제 개발해서 그것을 이제 공급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지방에서 아니면은 시골이나 그런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빈집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계속 남게 되는 이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공사나 이제 공기업에서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정부에서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개발하느냐? 그래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려진 그림이 제가 이제 생각한 그림입니다. 그 전에 먼저 왜 이 구독 경제 이제 구독 주택으로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구독 주택으로 이제 공급한다는 것은 계속 꾸준히 매달 아니면 매년 일정 금액을 계속 지불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에 매년 아니면 매달 한 번씩이나 일주일이나 아니면은 한 달 동안은 제가 갈 용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인 이제 고정된 관광 수요가 항상 존재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형으로 해야지 지역 경제가 어느 정도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경북개발공사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 범위가 있거든요. 그 사업 범위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택 사업 혹은 토지 아니면 주택 또는 공공용 건축물 관리 등의 수탁 사업만 할 수 있고,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이제 관광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하거나 임대하거나 아니면 개발하거나
그리고 관리하거나 이런 거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숙박 사업을 하려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관광 공사에서 같이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협업하는 이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우선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경북형 이제 빈집 플랫폼이 딱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빈집을 제공하는 이제 공급자 소유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LX나 부동산원에서는 그것을 빈집을 정확한 정보를 이제 조사를 한 다음에 법령에 의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경북형 빈집 플랫폼에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경북개발공사는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그 경북개발공사가 하고 아니면 숙박형으로 한다 하면 관광문화공사하고 이제 협업해가지고 이제 빈집을 이제 소비자에게 이제 구독형으로 이제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빈집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제 관광지 주변에 구독형 이제 임대주택이나 아니면 구독형 숙박시설로 공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도심 내 이제 매입 임대주택을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로는 생활형 SOC를 공급하는 것인데 제가 여기서 초점을 맞춘 것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관광지 주변에 구독 임대주택이나 이제 구독형 이제 숙박시설을 이제 공급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관광지도 이제 내륙형도 있고 이제 해안형도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공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연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연구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이제 말한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정부 부동산 정책 주요 쟁점 및 보완 방향이라는 결제로 발표드리게 될 방향적인 부동산 건설학부 김천입니다. 25분 너무 짧을 것 같아서 빨리빨리 얘기하겠습니다. 그 20대 대통령 선거 이제 국민의힘 정책 공약집이었는데 지금 이제 당선됐죠. 그래서 이제 정부 출범했는데 주거복지 부동산 정상화, 청년, 어르신 요 부문으로 이제 공약집이 완성이 됐었고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실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여기 이제 그 뉴스 한국일보에서 그래픽을 잘 그려가지고 이걸 따왔는데요. 보게 되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 47만 호 그리고 이제 쭉쭉쭉 가서 주로 보게 되면 공공택지에 민간 분양 많이 하겠다는 게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 안 적혀 있지만 이제 제일 신도시 정비 10만 호가 있죠. 예. 이게 이제 실현 가능하냐, 실현 가능하지 않느냐, 뭐 전문가 얘기가 있는데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주택 준공 실적을 보게 되면 최근 5년간 연평균 50만 원 넘었으니까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실현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일단 재개발 재건축 47만 원 이건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고 이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임기 내에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상생주택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이제 뭐 민간 택지를 임대를 해서 임차를 해가지고 장기전세 주택 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파트너십이 제대로 안 되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어떤 250만 호라는 것은 어떤 의지의 표현이지 이것을 5년 내에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시장 반응의 한 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일단 그 서울시가 뭐 어쨌든 재건축 규제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랩스 자료로 작년 말에 집계했으니까 뭐 지금과 큰 변화 없을 텐데 작년 2021년 한 해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아파트 물량이 이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었고 입주 물량도 2022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상징적인 세제하고 재건축 재개발이 상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되신 이후에 국민의힘 1호 법안이 바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공급이 많이 되니까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되겠지만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것은 일단 그 품질이 낮은 주택을 새 주택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장부상으로 일단 가격이 높게 적히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주변의 어떤 환경 여건 개선 효과가 당연히 단기는 더 크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당연히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나오겠죠. 하지만 그 물량을 많이 공급하면 장기에는 그 공급 효과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은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단기에 기대할 수 있는 가격 하락 효과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이제 현금 납부 방식이죠, 그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현물 납부, 그러니까 기부 체납하고 소형 주택을 좀 더 의무화하는 그런 방식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두 수다 모두 조합부 입장에서는 안 좋겠지만 정치적 측면에서는 현물 납부로 가닥을 잡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청년 원가 주택 얘기인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게 주로 이제 서울 외곽 지역이나 GTX 연계한 신규 택지, 이걸 언제 해요? 완성되는 게 GTX도 아직 요원한데. 그래서 그 업계 반응, 김규정 소장님이 하신 얘기인데, 그래서 뭐 로또 주택이니까 청약이 많이 몰릴 거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외면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타 주택 간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입한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 계층 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 그리고 청년 입주자와 중장년층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걱정이 좀 되고요. 역세권 첫집, 이것은 역세권 행복주택을 약간 변형한 것에 불과한데, 마땅한 부지를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는 것인지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 민간 개발하고 연계하는 부분인데 민간 참여가 의도할 만큼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역세권 청년주택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렴성, 얼마나 구매 가능한가, 청년층이. 역세권 청년주택의 상당 부분이 청년층으로부터 외면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고, 물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구매 가능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다행히 거기에 진입한 청년층은 뭐 1, 2년 거기서 싸게 살았지만, 많은 청년들이 그 임대료가 생각보다 비싸다라는 반응이었고,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이제 주택 공급 육하 원칙을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할 것인지. 공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주로 이제 택지 개발해서 민간 분양을 많이 할 텐데, 이게 시기 조정이 좀 안 돼서 한꺼번에 공급량이 특정 시기에 몰리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조정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또 특정 시점, 특정 지역에 좀 부정적인 외부 효과, 시장 효과가 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역전세난이 단기에 발생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디에 할 것인지, 특히 뒤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지방시장, 특히 침체하고 있는 지방시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품을 지을 것인지, 그 미싱 미들이라고 하죠. 미싱 미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주 저렴한 주택, 그리고 그러니까 도심에 아주 그 밀도가 높은 주택, 그 다음에 어번 스포럴로 대변되는 단독주택, 그 사이에 어떤 주택 유형이 많이 비어 있다. 그래서 이제 주택 유형을 어떻게 다양화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문제고, 그다음에 또 어떤 개발 방식을 쓸 것인지, 여기서는 주로 민간 협력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외에도 다양한 개발 방식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설금융 지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공급 목적, 누구의 소유를 충족시킬 것인지. 주로 청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노인도 뒤에 보겠습니다만 노인 주거도 꽤 큰 이슈입니다. 노인 주거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지, 다운사이징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적절한 시기에 가능할 것인지. 이슈별로 보면 공급은 그렇고 임대차 3법 이슈 보면 이건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당시 언론 반응은 그것 때문에 전세난이 심화됐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많은 언론 보도에서 이제 전세 가격이 올랐다. 예. 이제 뭐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해 가지고 서울 보면 17대 26% 많이 올랐다. 근데 또 다른 뉴스를 보면 매매가보단 덜했다. 그래서 뭐 올랐느냐, 이렇게 전세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보아야 되느냐, 뭐 이런 두 가지 논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전문가분들께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분들께서는 주로 하시는 말씀은 이제 매물 장기 면상, 이제 2년이 4년으로 준다기 때문에 매물이 줄어들고 따라서 전세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상당히 부정적이므로 보완 수준의 손질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은 독일, 일본, 프랑스를 예를 들면서 우리는 임대차 보호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4년 연장 효과가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지만 가닥은 이제 보완 수준의 손질 정도는 필요하다. 보완 수준의 손질은 필요하다. 그래서 임대주택의 공급 시기별, 지역별 시장 분석을 해서 적용 대상을 차등하자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한 가지 포인트는 지금 다 상승률을 보잖아요. 여기서 변동률은 제가 의도한 변동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 증감률이지. 예. 월별 증감률이고요. 뭘 봐야 되는 것 같냐면 전세 가격 월별 증감률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려보면은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이제 12개월 윈도우로 그리는 거죠. 12개월, 그리고 그다음 옮겨서 12개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구해보면 제일 처음에 지방을 봤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우리나라는 지방을 보면 전국을 보면 약간 들쭉날쭉한데 이거는 수도권하고 서울 이펙트입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볼 때는 이 그림이 맞는 건데, 매매와 전세가 유기적인 관계로 움직이는데, 주황색이 전세의 변동성입니다. 전세 변동성이 더 높습니다. 매매보다 사실. 근데 지방은 이런데 전국은 이렇게 들쭉날쭉하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수도권의 전세의 변동성과 서울의 전세 변동성을 보니까 매매도 같이 봤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오릅니다. 오르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생기는 거죠.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약간 늦게 나오는 거죠. 임대차 3법이 된 게 2020년 여름이었으니까 그 이후에 크로스 지점이 약간 제가 볼 때는 뭐 완벽한 인과관계는 아니겠습니다만 임대차 3법 때문에 변동성이 증가되었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완 수준의 손질을 해줄 것인가?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세와 관련해서 전세의 오포더빌리티를 가장 침해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변동성입니다. 그러니까 낮든 높든, 그러니까 전세가가 낮은 국면에 들어가더라도 2년 뒤에 갑자기 뛰면 그것은 또 가계에 오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낮춰줘야 되는데, 4년이 되면 일단 매물 잠김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4년 트레이드오프가 있죠. 4년 동안은 유지되더라도 4년 뒤에 갑자기 뛰는 것. 그다음에 2년 동안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뛰는 것. 그 두 개가 트레이드오프가 있을 텐데 저는 강제적으로 그 계약 기간이 늘어났을 때 오히려 변동성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 예. 보완은 이제 밑에 보시면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최소 계약 기간은 이제 현행 2년, 1~2년으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1회 행사라는 것보다는 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을 통해 판정을 받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법원을 통해서 판정받는 것도 우리나라 그 계약 전세 계약이 엄청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다 따지는 것도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고 사회적 낭비가 있다고 봅니다. 청구권의 행사 숫자는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세제인데 이게 공약집에서 나온 워딩인데 워딩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부동산 그러니까 공정시작 가액 비율을 조정해서 부동산 공시 가격을 환원한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공시 가격을 산정하는 것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정하는 거하고는 별도의 일이고 근데 워딩이 좀 잘못됐다고. 좌우지간 부동산 공시 가격을 내려주겠다 그런 의미였겠죠. 그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공정가액 비율을 95%로 동결한다 이건데 첫 번째는 다 아는 얘기인 거고 예. 궁극적으로 프로퍼티 텍스는 그 로컬로 해주는 게 맞죠. 예. 첫 번째는 당연히 가는 게 맞고 두 번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95%로 동결하겠다. 예. 다른 분께서 당선되셨으면 이제 100%잖아요. 95%를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3월에 열람하고 4월에 공시가 됐죠. 2022년 전국적으로 보니까 17.2% 오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완화를 하려고 하는데 완화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시 가격을 2020년으로 바꾸겠다. 근데 이거는 어렵죠. 이거는 이제 국회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수당이 국민의힘이니까 안 된다고 봅니다. 협조 안 해줍니다. 왜 협조 안 해주는지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을 하면 되겠죠. 이건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국토부에서 하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쿠키 뉴스라는 곳에서 나왔는데 75%까지 낮추면 2020년 수준으로 2년 전 수준으로 세금 부담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시민에서 했다니까 일단 믿어주고 근데 5월 24일 뉴스인데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건 좀 이상해요. 조금. 그러니까 일단은 공제 금액을 낮춰주는 게 아니고 납세 의무자를 개정했어요. 그 2세대 이제 저가주택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11억 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데 11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를 한다는 건데 공제 금액은 그러면 11억이 아니고 6억이에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겠고요. 그래서 공제 금액을 조정한 게 아니고 납세 의무자를 더하는 거. 이 부분이 하나고 그 다음인데 이제 세법을 보면 여기서 이제 공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조정한다라는 있었는데 이걸 없앤다고 했습니다. 이 조항을 그냥 삭제하는 겁니다. 그냥 금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공정가액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제도 자체를 쓰지 않겠다는 민주당에서. 네. 저는 이제 정치적 왔으면 되게 안 좋게 봅니다. 표도 잃고 한 번쯤 이 공정가액을 이 정부가 조정을 해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민주당이 봐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6월 1일 선거에 맞춰가지고 바로 지금 이렇게 이거 삭제한다?
100%하고 하겠다는 약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좀 어린아이 싸움도 아니고 좀 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한 가지 포인트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포인트인데 결국 그 우리나라 GDP 대 부동산 보유세가 대충 0.9%인데 다른 나라는 1.0 몇 프로입니다. 좀 높고 우리나라가 조금 낮은데 비슷한 수준이죠. 이제 이거 이제 재정 패널 데이터로 해서 가구별 가구 소득 대비 재산세 옛날에 한 거긴 합니다. 2018년에 하긴 했는데요. 좀 역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소득층 빼고 여기 1, 2, 3, 4 이쪽은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가구별 가구 소득 대비 재산세가 높습니다. 이 역진성을 좀 개선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는 여기까지고요. 정책 보완 방안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주거 취약. 예. 그래서 오피스텔 제외 이건 어디서 발표한 건데 죄송합니다. 나왔습니다.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 청년 가구 수와 노인 가구 수가 증가했습니다. 시군구로 보니까 당연히 청년 가구는 관악구가 많았고 노인 가구 수는 수원시가 관악구 수원시, 예, 수원시고 또 노인 가구 같은 경우는 수원시고 또 임차 가구도 보니까 또 수원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의 중급 도시들이 좀 주택 재고의 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 방향은 저는 그 역세권 찻집이든 뭐든 역세권에 대규모로 짓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비싸고 한 곳에 뭉쳐 있고 리모델링 형태로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도심 곳곳에 청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주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고요.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중주택, 다중생활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고시원을. 그것도 시설이 다양합니다. 거의 오피스텔 같은 고시원도 있고 완전히 그냥 사람이 살기 힘들 만한 고시원도 있고 유형을 세분화해서 차별화된 재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리모델링 활성해줘야 되는데 공급 주체를 양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기초조사가 좀 필요하고요. 예. 청년층이라고 하더라도 20세에서 이제 39세인데 그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20대 같은 경우는 열악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주거비를 극도로 아껴가지고, 예, 자기 생활권 주변에 살고 주거비 외에 데이트 비용 등등 다른 지출을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주거비에 대한 지불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또 다양한 수요와 선호를 좀 파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당선자 시절 때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회수를 취지로 이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해서 정상 거처 이전하겠다. 이건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왜 하면 안 되냐면 이렇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풀게 되면 국지적으로 주택 이외에 거쳐 바로 윗단계인 주택 청년 거주 가능 주택들의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편법이 많이 생길 겁니다. 여기에 거주 안 했는데 거주한 것처럼 오래 거주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편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공짜로 많이 푸는 것은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주거 취약과 관련해서는 제가 1년 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걸 하면서 분명히 그 정부의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위주로 하면은 인스티튜셔널 리스크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서울시가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에 의존하지 말고 펀드 방식과 다른 금융 수단을 도입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재정 지원 체계를 만들어 보자
라는 것에서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 이슈 두 번째는 지방의 구도심 공동화 현상입니다. 빈집도 많이 늘어나고 자가 점유율이 떨어집니다. 지방 인구 정체 지역에서. 왜 그런가 좀 구체적으로 보니까 주변의 신도시 건설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도시 건설, 그다음에 신도시 때문에 그 기존 도심이 공동화된 현상이 있는데, 그건 뭐 자연적인 뭐 그냥 공간의 경쟁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혁신도시라는 중앙정부의 어떤 공간 정책, 그것 때문에 지방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관리가 필요합니다. 혁신도시를 무분별하게 과연 지방에 이렇게 건설해서 도청도 옮기고, 그러한 정책이 혁신은 없고 인구 정체 지역의 도심은 쇠퇴시키는 그런 악영향, 그런 의도하지 않은 영향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과연 외연적인 확산을 할 것인지, 수원 같은 경우도 동탄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동탄은 어디 누가 화성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화성 동탄이지만 사실은 수원이 밑으로 뻗어 있는 걸 생각하죠. 그다음에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기존 도심을 활성화하는 힘들죠. 아까 전 발표도 빈집을 활용하는 일본의 어드레스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기존의 공간을 활용하는 게 힘들죠. 토지주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힘들지만, 그래도 거기에 투자를 했었어야죠. 도심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 그것에 우선적으로 투자했어야죠. 도시 재생을 이상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나눠주기식으로 하지 말고. 제가 2017년 첫 번째 이 지도를 봤을 때는 제가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부동산 개발과 도시 개발의 관점에서 안 될 것을 정부가 인정했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돈을 넣으면 안 된다. 이런 곳을 정부가 인정했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도시재생 정책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말자. 하지 말고 광역 개발로 하자. 저는 광역 개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건 EIB의 도시재생 지원 체계인데, 기금을 네, 구조화 기금을 밑에 사업으로 내려보내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제 이건 펀드 방식입니다. 펀드인데 모자 펀드 방식입니다. 홀딩 펀드가 모펀드고 도시개발 펀드가 자펀드입니다. 이 구조를 줄여서 제시카라고 하는데, 조인트 이렇게 뭐 어반 디벨롭먼트, 이제 그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의 개발은 지금 끝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제 홀딩 펀드, 이제 모펀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벤처 투자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모펀드는 이제 그 펀드를 직접 관리하고 이 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그런 컨설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짜주고, 더 중요한 것은 금융 상품을 짜줍니다. 그거는 그 지역적 맥락 그리고 개발의 속성에 따라서 보증이 필요한지, 보증이 하지 않은지, 대출 위주로 할지, 그것을 다 짜줍니다. 그래서 이제 EIB에서 어떤 동네가 개발하고 싶다, 지역 개발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상담도 해주고, 그 다음에 론, 이퀴티, 개런티 이러한 금융 상품도 구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시는 이제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역의 도시재생 지원 체계인데, 왼쪽에 보면 왼쪽에 이제 이 지역이 있죠. 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지역 개발을 한꺼번에 한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한 번에 하나의 사업으로. 그래서 구조화 기금이 있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최근에 균형에서 이제 뭐 지역 협약이라고 해서 뭐 교육부 뭐 다 부처의 예산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지자체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사후 수행하겠다는 최근에 있었죠. 그런 이제 구조화 펀드, 어떤 큰 돈 그릇에 이제 홀딩 펀드라고 해서 이건 EIB가 관리하는 펀드고요. 여기서 이제 UDF도 얼번 디벨롭먼트 펀드를 2개를, 이 사업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펀드를 2개를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작동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이곳의 장점은 그냥 교차 지원이 가능한 거죠. 현금 흐름을 뭉치기 때문에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면 온갖 정책이 다 있는데 부처마다 다 도시 재생입니다. 사실은 다 따지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얘처럼 EIB의 안달루시아 개발처럼 개발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이제 수원 용인을 염두에 뒀습니다. 수원 특례시, 용인 특례시 합치면 200만 넘죠. 수원 용인 강력권을 한꺼번에 개발한다고 했을 때 신산업 육성, 청년 창업 고령, 신화산업 특화, 그다음에 테크 개발 및 실증, 그다음에 주거 재생, 그다음에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역기반 사회적 기업 육성, 이렇게 6개의 사업을 한꺼번에 강력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 펀드를 UDF를 2개를 만들고 모펀드를 하나를 만들어서 사업을 작동시키는데,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이 모펀드를 관리 운영할 중간 지원 조직이 필요합니다. 컨설팅도 해주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뭐 이런 것도 물론 없고 이런 체계도 물론 없고요. 균형이랑 지자체랑 이렇게 협의를 하는데, 이 컨설팅이나 정책 개발을 해주는 기구가 어디냐면은 국토연구원 산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산업연구원 산하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강력적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 때 그 광역 자치단체로 이렇게 한 56개인가 52개인가 있었죠. 그 다음에 그냥 시도로 하면 17개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작동시키려면 최소한 17개가 필요합니다. 17개의 EIB가 하고 있는 그런 전담 기구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분들 다 잘 하시지만, 이완동 박사님 다 잘 하시지만, 모노라인으로 전업사를 해야 된다.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신규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존 도심의 주택 재고의 관리, 그 다음에 재생 정책과 주거 정책, 사회경제적, 문화적 정책의 연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시간을 좀 여유롭게 드리긴 했는데, 김철일 교수님 파트는 내용이 워낙 좀 방대해서 또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그래도 이게 이제 발제자로 미리 좀 공부가 됐기 때문에 하신 아마 큰 줄거리들은 다 먹고 오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토론자분들을 소개를 드리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간단하게 인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명지대학교 김준영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우하일 교수님 반갑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 이성원 교수님, 그다음에 광운대학교 고철수 교수님. 어떻게 하다 보니까 토론자분들이 다 여기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네요. 근데 이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공간이 없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조금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사연을 좀 드렸고요. 제가 생각하는 시간은 한 토론자분들 한 10분씩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 8분 정도에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짧을 수도 있고 좀 길 수도 있을 텐데 대략적인 그 정도 가이드라인에서 준비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도 진행을 하지만 또 제가 필요한 또 의견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두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분은 어떤 곳은 집질 땅이 없다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곳은 이 집이 이제 빈집으로 남아 있는 상태. 그래서 의도를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굉장히 대비되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주제에서 뭐 50만 원, 100만 원, 250만 원 짓겠다고 했는데
어떤 곳에서는 지금 빈집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결국 빈집이라고 하는 게 현재 주거로서의 가치가 제로가 됐다는 상황일 텐데 그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권성문 교수님께서 몇 가지 아이디어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신 것 같고요. 제가 간단한 요약을 해보면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두 번째 김천일 교수님께서는 꼭지가 많아가지고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 마지막까지 자료를 또 사비를 풀어서 출력까지 또 해오셔서 발표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다는 것들을 발표 내용에서 들을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 공급에 대한 얘기와 정책에 대한 얘기를 다 하다 보니까 아마 토론자분들도 좀 꼭지별로 해야 될 얘기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다 하다가는 아마 이것도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중점적인 내용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내용들을 같이 혼합해서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각각에 대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하셔 가지고 토론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특별한 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사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저도 좀 의견들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8분 정도의 범위에서 내외에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김준영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발표 재밌게 잘 들었고요. 분이 이렇게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직접 하시고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각 교수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좀 제대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뜻깊었고, 먼저 일단 권성문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하여튼 조덕호 교수님이 이 모델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하시고 앞으로 이게 되게 필요하다라고 늘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 발표를 보면서 이제 그 개념이 어떤 식으로 이제 조합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좀 할 수 있었고요. 일본에서 작동하고 있는 어드레스 모형에 대해서도 저희도 충분히 작동 가능한 모형이지 않을까, 얼마든지 활용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좀 몇 가지 좀 짚어봐야 되는,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점검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로 빈집의 상태를 저희가 더 들여다봐야 되는 이슈는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관광지에 빈집이 많다라는 것이 그런 관광지에서 과연 활용 가능한 빈집인가 아닌가에 있어서는 별도의 문제일 수가 있고, 그걸 이제 들여다보면은 왜 그게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빈집으로 나왔는지에 대한 크리티컬한 문제들이 다 불거져 나오는데, 그 논의가 점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어드레스 모델에 대한 가용성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좀 아직은 좀 초기이지 않나. 그래서 좀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관광전이 많은 지자체에 빈집이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지금 시군 단위의 분석이라서 그럴 수가 있는데, 저걸 읍면동이라든가 더 디테일한 단위로 쪼개보면 결코 관광지가 있는 곳하고 빈집이 밀착하고 같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시군 단위에서는 유사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더 쪼개보면, 공간적 단위로 쪼개보면 훨씬 다른 패턴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후속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40여만 원의 구독료를 내고서 매월 낸다는 이야기잖아요. 매월 구독료를 내고서 일본에 있는 200여 개의 그런 리모델링된 숙소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좀 시장에 대한 수요 분석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와 같은 빈집에 대한 예상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방문, 그리고 어떤 주기, 빈도, 그것을 선호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 능력 등에 대한 수요 조사가 돼야지 과연 가능한 영역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시장이 작동을 민간에서 하긴 되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아마 지금 경북도시공사에서 그렇게 한 것도 상당 부분 초반에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공공 모델로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다만 이게 공사가 주도하기에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 내지 이 숙박에 대한 어떤 리모델링 내지 어떤 그 매칭에 대한 그 업역 자체가 너무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칫 공기업이 주도하기에는 또 거기서부터 엄청 태생적 한계를 가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좀 다르게 봐야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데이터가 아마 통계청에서 주택 기초조사를 하면서 빈집에 대한 되게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걸 좀 들여다볼 수 있으면은 좀 더 그거 같이 볼 수 있으면은 그 인덱스한 분석을 사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본 것 같습니다. 4분 지난 것 같은데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찬희 교수님 그 문제의식에는 저는 매우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특히 물량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과연 지금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지, 그다음 중간에 또 지금 가격에 대한 어떤 어포더빌리티에 대한 점검이 좀 안 돼 있는 것, 특히 청년 원가 주택 등에 대해서도 과연 뭐 비슷한 문제의식인데 청년이 그래서 원가 주택으로 받으면 과연 그 원가 주택에 대해서는 부담 가능한지에 대한 이슈도 여전히 남는 것 같습니다. 좀 그 부분은 같은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안 마련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재건축 개발이 환수는 정치적 측면에서 현물 납부로 바닥에 잡힐 것으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어떤 맥락인지 또 현금 납부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지 않을까 그건 좀 설명을 조금 더 보완을 해주셔서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또 그 재고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에도 저도 되게 공감을 하고요. 어찌 보면 지금 신규 공급에 대한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한다는 이슈에 대해서 있어서 결국은 어찌 보면은 토건사업 어쨌든 뭐 건설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 지금 답을 찾고 있는데 그 건설이라는 행위가 없는 현재 기존의 어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주택 재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 재고에 대해서 조금 how to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재고 관리를 해야 되는 전략을 이 정부에다 요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강론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도심 도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도 역시 좀 같은 좀 공감대를 갖고 있고요. 이게 지금 계속 논의가 된 거고 사실은 이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 원도심을 파괴하면서 신도심을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은 주된 중앙정부의 어찌 보면 택지개발사업이 갖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안 고쳐질까 내지 왜 계속 이 대안들이 모색될까로 다시 가면은 앞서 이야기한 250만호, 310만호 등의 물량 목표가 다시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럼 이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탈피할 것인가에 있어서 결국은 그와 같은 외곽의 택지 개발을 공급을 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 갖고 있는 중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에 대한 것이 국가가 주택 공급에 대한 물량 목표를 설정할 때도 하나의 어떤 제약 조건으로 우리가 가해져야 되는데 그 가하는 역할을 우리 학계나 우리 일반적인 사회가 좀 그 역할을 너무 등한시한 채로 물량 목표를 달성하는데 좀 방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이게 지금 한 수십 년째 계속 이 이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또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정부도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서는 좀 이제는 뭔가 좀 액션이 좀 취해져야 될 타임인 것 같아요. 어떤 실무적인 어떤 제약 조건을 좀 걸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중앙정부가 그렇게 과도하게 논의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걸 할 수 없게끔 할 수 있는 좀 특단의 어떤 좀 대응책 마련이 우리가 시급한 상황이지 않을까. 8분 돼서 여기까지 일단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조금 시간 남으면 조금 더 드릴게요. 네. 네, 두 번째 우하영 교수님 토론 부탁드릴게요. 권성민 교수님과 김찬일 교수님 발표 정말 재밌게 들었고요. 정말 배우는 것도 많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잘 모르는 내용들을 배우다 보면 항상 느끼는 초보적인 질문들이나 초보적인 의문들이 있어요. 아마 그 부분이 또 새로운 문제의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권성민 교수님의 되게 아이디어 굉장히 재밌게 들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느낀 거는 너무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실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의 시발점으로서 나왔던 것들이 보면 빈집과 관광객의 상관관계, 그게 되게 흥미롭고 근본적으로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아까 김천일 교수님이 발표해 주셨던 여러 주제 중에서 이제 구도심 공동화라는 게 있었지만은 그건 아마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인 것 같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미시적인 것 같거든요. 단순히 그러니까 도시가 쇠퇴해서 우연히 관광객과 빈집이 상관관계,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건지, 저는 그 부분 자체도 되게 궁금해요. 사실 모르겠어요. 지금 막연히 생각을 해봤는데, 관광객이 많아서 예를 들면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나가는 건지, 아니면 관광산업에 치우치다 보니까 몇몇 거주민들을 제외하고 예를 들면 숙박업을 하는 그 외에 다른 주민들은 견디지 못해서 나가는 건지, 그렇다면 소위 말해서 관광을 주 업무로 하는 도시의 쇠퇴 특성을 먼저 파악하는 게 먼저인 것 같거든요. 그 원인을 파악해야 사실은 사전 대처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지금 나온 건 물론 지금 이제 벌어진 일에 대한 사후 대처에서의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미 쇠퇴가 이루어지고 빈집이 많아졌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권성문 교수님이 제안해 주셨던 아까 세 개는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으로서 어포더블 하우징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주민 어메니티 시설로서 생활형 SBC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숙박시설로도 활성화할 수 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숙박시설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러한 구독주택이나 이러한 그 세 가지 꼭지에서 사실은 이제 세 번째 꼭지에 초점을 맞추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아까 임대주택, 주민 어메니티 시설, 그 다음에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저도 이게 굉장히 재밌는 분류이고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모든 빈집이 이제 맞는 키처럼 다 맞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면 바닷가 앞에 있는 빈집이 임대주택으로서 적합하진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적어도 경상북도만이라도 빈집들의 아마 위치가 파악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떠한 위치에 있는 주택 유형이 이러한 임대주택에 예를 들면 적합할 수 있고, 주민 어메니티 시설에 적합할 수 있고, 숙박시설, 관광을 위한 숙박시설에 적합할 수 있다라는 먼저 선제적인 차원에서의 약간 좀 거시적인 마스터 플랜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를 위해서 아마 기본적인 현황조사나 계획 같은 것들이 필요할 테고, 그 계획에서의 하나의 꼭지로서의 특정 예를 들면은 빈집이 이러한 구독주택으로서 어떤 숙박시설, 임시적인 숙박시설을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어지면 조금 더 먼저 선제적인 얘기에서부터 조금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아까 구독주택이라는 거 대략 42만 원에 한 달이면 500만 원인데, 그게 이제 일단 단기채리지 않습니까? 이 단기채리면은 딱히 떠오르는 게 과연 관광객으로서 가는 사람이 구독주택을 할까라는 의문이 조금 들거든요. 저는 500만 원이면은 그냥 저렴한 콘도 하나 할 것 같은데, 그런 구독주택을 이렇게 500만 원을, 그렇다면 만약에 구독주택이라는 플랫폼이 활성화가 된다면 저는 어떤 면에서는 관광객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은 어떠한 지방 파견근무, 임시근무라는 근로자들의 파견근무제라든지,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제 그러한 그 지방에 그 뿌리를 내리지 않은 예를 들면 수도권에 있는 사업지라든지 굳이 이제 사옥을 따로 만들 필요 없이 대체제로서도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구독주택을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이제 관광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파견근무를 하는, 또는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은 기업 유치나 또한 경제 활성화에도 다른 시각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구독주택이라는 것의 빈집을 조금 너무 관광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확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매우 쪼입니다. 김철일 교수님 내용들을 굉장히 재밌게 봤고, 그런 문제의식 내지 솔루션 등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다루셔서 정말 다방면으로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김철일 교수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앞에 김주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수치를 얘기하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물량을 예를 들면 나 이번 내 임기 내에 50만 호 하겠다, 100만 호가 사실은 제일 파급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수요 위주의 정책으로 또는 뭐 이런 걸로 나는 뭐 1000가구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들이 느끼기에는 사실 쇼업하기에는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의식에 대한 거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물량 위주로 가고 있고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김천일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도대체 어디에 공급을 할 것인가에는 저는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의식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거주 공간만을 주는 게 임대주택은 아니거든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뭐 달나라에다 지어서 살기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제 데일리 루틴이 있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서울시 주변 경계에만 물량을 짓는다든지 또는 직주 근접이나 직장의 위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신도시 특징화해서 몰아가지고 짓는다든지 아마 그러한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조금 성찰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성찰은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청년 원가주택이나 역세권 초집주택에 대한 문제의식도 저는 굉장히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청년 원가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새로운 시도인 것 같은데 사실 잘 납득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납득을 안 간다는 게 반대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이해가 잘 안 가는 시스템 일부 있는데 그러니까 5년 거주의 70%의 매매 차익을 보장하고 청년이 나간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이후에도 예를 들면 임대주택으로서 사용이 될 텐데 그렇다면은 청년 원가 처음에 이제 싸게 분양을 하고 매매 차익의 70%를 보장해주면 그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 가격에 들어오진 않겠죠. 시장가대로 들어오진 않을 테니까. 그럼 그렇다면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아까 로또주택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를 하는 게 첫 분양자는 좋은 것 같아요. 첫 분양자. 근데 이제 5년 이후에 들어오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마다 계속 시세를 다시 낮췄다가 다시 나가는 시점, 두 번째 사람도 나가는 시점에 보면 다시 올라가는 매매 차익을 계속 보장해 줄 건지.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에 대한 구체성이 약간 의문이 드는 것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철 교수님이 말씀 중에 뭐 저는 초점 좋았던 그게 저는 동의하는 것들이 이런 비주택이나 리모델링 사실 이제 공급 위주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량만으로 소화를 못하죠. 50만 원, 100만 원 뭐 지을 수 있으면 좋지만 못 짓는다는 가정하에 일부 그렇다면 지금 있는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뭐 천편일률적이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 컨트롤 타워의 부재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지원 체계에 대해서 김철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느낀 재생 사업에서의 문제점은 경직성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사실 이제 미국을 떠나기 전에 이제 재정비 촉진 사업이 붐이었거든요. 지금 얘기하면 이제 뉴타운 사업. 이제 그때 뉴타운 사업이라는 거는 싹 밀어버리고 새로운 아파트들을 짓는 게 뉴타운 사업이었고 어느 순간 이제 이것이 타부시되면서 재생 사업으로서 이제 시류가 바뀌었죠. 근데 저는 이제 재생 사업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재생 사업이 주민 참여형 계획에 근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 같고.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재생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 유무형의 자산들을 살려놓고 현지 개량식으로 가는 거 그것도 이제 사실은 취지는 동의는 하는데 그러니까 경직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노후주택들 같은 거에 대해서도 신축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재건축은. 사실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관심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주택이라는 건 자산의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가도 물론 그분들의 관심사인데 그거 자체가 막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극과 극을 달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싹 전면 재개발 아니면 완전히 막아놓고 그대로 현지 개량. 그러니까 왜 그 중간은 없냐는 의문이 이제 잘 모르는 저로서는 재생 사업 안에서 그러니까 현지 개량으로 가지만 일부 신축을 허용한다든지 하는 약간 혼합적인 방식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조금 너무 경직적으로 움직일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하나. 이제 10분이 초과됐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네. 이성훈 교수님. 네, 먼저 권성훈 교수님하고 김찬일 교수님 설명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권성훈 교수님 말씀하신 그 빈집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강릉에서 있다 보니까 외곽에 그 빈집들이 많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진짜 빈집들이 많이 생기고 다만 그래서 그 빈집들을 어떻게 활용한 초반 연구들은 대부분 다 빈집이 뭐냐 어떻게 빈집을 정리할 거냐 뭐 전기 계량기라든지 가스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어디를 정의하느냐가 되게 이슈였던 것 같고 최근에는 이 빈집들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까로 이제 전체 이제 연구라든지 이런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실제로 이게 작동을 하기 위해서 현실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빈집들이 왜 생겼을까거든요. 그 빈집들 같은 경우는 민간 시장에서 실제로 배제되니까 사업성이 보통 없는 지역들이 꼭 그런 건 아니나 많은 경우는 그냥 민간업자가 가서 매입해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게 작동이 잘 안 되는 곳들이 보통 이제 빈집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저도 아까 그 관광지하고 빈집하고 그 코릴레이션 관계 되게 높다고 나왔는데 그건 다분히 이제 시군 레벨의 분석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빈집들에 대해서 구독형으로 이제 개발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사업자 실제 보면 되게 인기가 많을 수 있는 개발해가지고 인기가 많을 수 있는 빈집들도 있을 거고 인기가 없는 것도 있을 건데 그걸 전체를 묶어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면 그래도 사업성은 좀 있을 수 있겠다. 다만 현실 개발을 했을 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되게 선호하는 아까 뭐 해안형도 있고 내륙형도 있다고 이야기하셨지만 중간에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을 거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안들이 필요할 것 같고 결국은 이런 정책들이 빈집이 생기는 근원적인 원인들일 거예요. 외곽 지역에 어떤 경쟁력이 없고 어떤 직장이라든지 다른 어떤 시설 왜 거기에 거주해야 되냐 아니면 숙박형이라고 하면 아니면 관광지라고 하면 그냥 민간에 놔둬도 알아서 개발될 텐데 그냥 빈집으로 있다는 거는 개발 가능성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요소들을 같이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빈집 그 자체만 타겟을 잡아서 계획을 하게 되면 분명히 한계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다른 정책하고 연계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을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김찬희 교수님 내용 워낙 방대해가지고 사실 뭐 하나씩 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다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일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주택 가격이 지난 정부 때 워낙 빠르게 상승을 많이 했고 지금 뭐 다른 정책이 없어도 사실 주택 가격은 더 이상 많이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는 가만히 냅둬도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 기본 계획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 게 공급 중심의 정책들이라는 거죠. 근데 계속 김진영 교수님도 그러시고 다 그 몇만 호 계획들이 문제다. 저도 되게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다분히 이제 주택이라는 게 누가 거기 살 거냐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데 이게 그냥 산업시대 그냥 몇만 호 몇 개가 공급되면 그게 해결될 거야 라는 인식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책으로 만들기는 이렇게 주목을 받기에는 몇만 호 계획하겠다. 오 그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퀄리티가 되게 중요하죠. 그 지난 정부 초반에도 보면 김수현 실장이나 그 뒤에서 계속 퀄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한 1년, 2년 하다가 주택 가격이 급등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책이 완전히 돌아서가지고 공급 위주로 그냥 간 건데 오히려 지금 시점은 퀄리티로 다시 돌아가서 누가 어디에 어떻게 살 거냐를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 그 주거 가구 형태도 되게 많이 바뀌고 있고 지금 1인 가구도 되게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청년 뭐 아까 노인까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런 사람에 대한 정책들이 되게 필요할 거다. 그래서 너무 몇만 호 위주의 산업적인 예전 그런 관점을 좀 탈피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임대 3법 관련해서는 사실 그 임대자를 보호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는 시행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임대 3법이 왜 원천적으로 왜 그걸 도입했었냐? 근데 실제 이 또한 사람들의 행태를 잘 반영 안 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임대자가 과연 보호할 수 있는 취약계층으로 하나로 묶여질 수 있냐라는 측면입니다. 물론 주택을 갖고 있는 자가가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취약가구일 수 있는데 이걸 하나로 그냥 묶어가지고 임대주택으로 해버리게 되면 정책들이 되게 모호해질 수 있는, 디테일하게 쪼갤 필요가 있다. 실제로는 뭐 서울처럼 이렇게 비싼 지역에서는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하고 자가나 차가라는 점유 형태가 사실은 상반되게 같이 막 존재를 하는 거죠. 구입한 지역은 따로 있고 사는 지역은 따로 있고, 그러면 내가 차가로 있는데 차가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강하게 썼을 때 다른 사이드 이펙트가 되게 커질 수 있는 면들이 있는 거고요. 특히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현 정부가 들어와서 이 임대 3법은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들이긴 한 건데, 이때 수정은 제가 봤을 때 현 시점 일단 시행이 됐고, 그로 인해 가지고 뭐 그게 사이드 이펙트가 됐던 뭐 긍정적인 효과가 됐던 간에 현 시점에서 어떤 처방을 내려야 될지에 좀 더 포커스를 둬야 될 텐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임대자들이 일단 통계적으로 보면 그 차가에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2년 거주할 비율이 통계적으로 한 60% 정도고요. 다시 말해서 이 상대적으로 임차를 하는 기간은 그 라이프 사이클로 보면 좀 젊은 계층들이 아직까지 어디로 직장을 정할 건지, 평생 여기서 살 건지가 안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임차를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그 이주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4년이라고 딱 2년에서 또 2년 연장하고 이렇게 픽스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 유동성도 해칠 수 있고 정책적으로 안 좋을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좀 배려해서 그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김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좀 커진 게 보이죠. 그 보통은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그 설명하는 거가 이제 불확실성이니까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보통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긴 한데, 다만 김정희 교수님 말씀하신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이제 기존에 주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2년을 연장시킬 수 있다 보니까 신규로 계약하는 사람들하고 그 2년 연장한 사람들하고의 차이가 많이 발생해서 그로 인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커진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온전하게 그냥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다 커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들이 자꾸 바뀌고 하다 보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냥 일반 시민 입장에서 불확실성을 되게 높이는 거라 가지고 하나의 명확한 방향성을 주고 변화를 주더라도 너무 급격하게 변화를 안 주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도시 재생 관련해 가지고 이건 그냥 나중에 기회가 더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타이트하게 나가나요? 네, 시간을 딱 맞춰주시려고. 네, 이후에 또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좀 나가게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마지막 고진수 교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여받은 강원대학교에 있는 고진수라고 합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게 다 이제 페이퍼로 쓰실 내용들도 있는 것 같아서 재미있게 읽었고요. 뭐 제가 드는 생각은 아까 좌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떤 한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점에 있어서 우리 분야가 이제 공간적으로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좀 분명하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차례대로 권성만 교수님 발표 재밌게 읽었고요. 뭐 제 최근에 경험들과 좀 비춰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게 그 위계를 좀 나눠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빈집에 대한 것들을 조금 선명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과연 빈집을 정의한 이후에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걸 관광지와 연계하는 건 또 그 안에서의 또 세부 집합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자료를 보면서 든 생각은 이제 최근에 이제 행안부에서 지방소멸대응자금 연 1조 10년 동안 투입한다고 하는 게 광역개정 기초개정이 있는데 기초 89개인 검도지역이더라고요. 잘 해봐보니까 제가 동상부터 보니까 울릉군 포함해 23개 기초 중에 고령 군리 등 포함해서 16곳, 그러니까 퍼센트로 보니까 70%가 인구 감소 지역이더라고요. 이게 광역으로 보게 되면
1위더라고요. 전남도 16개 지자체고, 경북이 16개 곳이고, 그 다음에 강원 12개, 경남 11곳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빈집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소멸 대응 기금에서도 이제 각 지자체별로 여러 프로그램들을 짜고 있는데,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빈집에 대한 것들이 나오면 좋을 텐데, 기초에서는 빈집에 대한 것들에 대한 통계 분명히 눈앞에 보이는데 이걸 숫자화 시켜서 뭔가 보여주는 데에는 너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비교를 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 어떤 기금을 따야 되는 체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약간 관여 차원에서 약간 그런 위계상으로 관여 차원에서 이런 걸 관리하는 방안들에 대한 것들을 좀 추측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내용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흥미롭게 본 것들이 이제 3페이지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인데요. 경상북도의 문제는 지역이 저성장. 근데 그마저 불균형이 심하다. 총량도 작고 그 총량도 나눠 갖는 게 다르다라는 차원에서 정말 이제 신체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16곳을 한번 여기에다가 제가 표시를 해보니까 GRDP랑 비교를 해보니까요. 거기에 나와 있는 16곳이 이제 뭐 문경, 영주 뭐 쭉 나와 있는데, 그 영주, 안동, 영천시 빼고는 표시하셨던 시군별 GRDP에서 가장 낮은, 흐리게 칠해진 부분이더라고요. 결국은 못 사는 지역에서 인구 소멸 위험도 높다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었던 부분들이 있고, 근데 또 보면은 군 지역 중에는 칠곡하고 예천 빼고는 모두 다 위험 지역이더라고요. 군 지역의 문제는 또 심각한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개념 들었고, 그렇게 보면은 그 예천의 경우에는 사실 되게 특이한 부분이더라고요. GRDP도 낮고 군 지역인데 여기는 위험 지역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옆에 보여주셨던 GRDP 변화율을 향해서 최근에 뭔가 성장한 무엇이 있는 것 같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뭐 빈집 위험 지역 관련된 것들에 조금 이런 분석의 내용들, 촬영의 내용들이 조금 담기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그걸 거기에 평가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김철경 교수님이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그 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보여줬는데, 그 항목 중에 다른 개정 사업들과 연계성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가점을 주겠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빈집을 그냥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과의 연결을 통해서 활용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모색해보면 좋은 구속경제도 저는 물론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흥미로운 대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얼마 전에 이제 그 서핑 하면 요즘에 양양이 떠오르는데, 양양에 이제 뭐 지인분들이 한 달 살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집이 없대요.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말씀은 결국 그 특정한 자원을 갖고 있는 데서는 사실은 이제 이런 기술경제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는 부분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공사가 하는 부분에서 과연 공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인가, 그리고 그 집을 모든 집을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그런 자원이 있는 부분은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활용 방안, 다른 대안에서는 다른 방안을 좀 같이 모색하는 건 어떨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김철경 선생님 발표 잘 들었고요. 이거 사실은 뭐 이게 뭔가 무슨 큰 단체에서 개별 발표를 할 거를 혼자 다 준비하신 것 같아서 제가 어떤 그 코멘트를 드려야 될지 좀 고민을 좀 했는데요. 우선 제 관심 있는 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게 부동산 정상화라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현재가 비정상이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는데, 그럼 이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제도를 원래대로 환원시키거나 복원시키면 그게 정상화냐, 좀 그런 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먼저 이 만들어진 제도가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를 한번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제도는 잘 되는 건데 우리 예상하지 못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글로벌 환경의 변화와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변해서 제도는 괜찮았는데 그렇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가 시장 상황을 반영을 못해서 시장에 어떤 왜곡 효과를 발달시킨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진단이 되는 이후에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좀 있고요. 말씀하셨던 첫 번째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저도 김주영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물량을 위주로 하는 건 사실 결국 가격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가격을 맞추려고 하면 이제 건축비에 동의하다고 하면 토지비가 싼 곳으로 가야 되고, 그러다가 보게 되면 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결국은 외곽으로 가게 되면 결국 수요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과 또 배치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김영희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택 가격은 싸지는데 뭐 통금 비용이라든가 보유계 유가된 비용, 교육의 비용에 대한 건 보이지 않는 그 내재되어 있는 비용들은 한정이 안 되는 부분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지금은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건축비 자체도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입지만 살라고 해서 실현 가능하지도 않는 특이한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주택 문제를 시작했는데 결국은 도심 더 큰 문제를 같이 엮게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임대차 3법인데요. 제가 최근에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이제 집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주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게 뭐 제도는 참 제도의 그 선한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제가 이제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도 뭐 여러 가지 관련해서 좀 찾아보기도 하고 변호사하고 얘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얘기해봤더니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런 집주인이 들어와야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게 그 말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걸 확인할 길은 결국 소송을 통해서 뭐 등기를 확인한다거나 여러 가지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고, 결국 소송의 결과도 지금은 뭐 동전 던지기처럼 어떨 땐 지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뭐 대안 중에 결국은 그런 것들을 법원에 효과가 있는 정도까지 하는 것이 좋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분쟁을 통해서 하는 것 자체는 또 행정적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참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각 이슈들이 다 정말 첨예한 이론과 논리와 여러 사례들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우선 여기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들을 다 잘 관리해 주셔가지고 발제도 되게 흥미로웠는데, 우리 네 분의 토론도 제가 메모를 해야 될 만큼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마지막에 개인 사정까지 TMI일 수도 있지만 아마 고민이 많은 상황이어서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8분을 쓰지는 않겠고요. 사실 이제 이게 기획 세션이다 보니까 아마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떤 뭐 완결된 구조보다는 어떤 이슈를 좀 제시를 하고 그런 측면들에서 토론하신 분들도 그렇게 좀 잘 봐주신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들이 조금 이후에 연결이 좀 더 개별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뭐 토론하신 분들도 관심 있는 부분들은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권성민 교수님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저는 후속적으로 좀 해봤으면 하는 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여러분도 말씀을 주셨는데 솔루션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한 반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솔루션이 나오기 위해서 좀 체크해봐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빈집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거로서 이용 가치가 제로가 되는 상황인데 어떤 사연으로 제로가 되었는가라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즉 서울에 있는 빈집하고
경북에 있는 빈집, 안동에 있는 빈집이 사연이 다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사연이 다르기 때문에 그 처방도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시했던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서울의 빈집에서는 잘 작동할 수 있는 반면에 또 안동이나 경북에 있는 여러 지역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고요. 결국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그 땅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일 텐데 그런 측면에서 민간에다가 다 맡기면 오히려 되는 데만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민간한테 우선은 열어줘야 많은 창의성들이 발휘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추가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그 빈집의 상태에 대한 그리고 빈집이 굉장히 산재에 있을 수도 있고 특정 지역에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초자료랑 연결해서 솔루션 연결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그 유용한 제안들이 좀 나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주차장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 어떤 지역은 스쿼시, 어떤 지역은 아예 그냥 녹지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최유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북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 솔루션들은 경북에서도 특정 도시에서는 A라는 답이 적절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후속적으로 들었고요. 김철 교수님 얘기는 너무 많은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지난 정부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주택 공급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힘인 우리가 이제 뉴턴의 제2법칙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갑자기 떠올랐는데 F는 MA잖아요. 그러니까 M 얘기, 질량, 공급의 양을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가속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좀 소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 방식별로도 가속을 해야 될 지역이 있고 조금 감속을 해야 될 지역이 있을 텐데 지금은 굉장히 가속 페달만 밟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공급에 대한 얘기를 50만 호가 실현 가능하냐의 문제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어떤 속도로 해줘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그게 20만 호가 됐든 10만 호가 됐든 그 가속도의 문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등속이겠죠. 안정적으로 계속 공급이 되는 즉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지금은 어디에 어떤 지역에 얼마를 할 거에 대한 것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도 재밌게 본 것 중에 그 전세 가격의 변동률 표준 편차를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건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즉 전세 가격의 변동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즉 흔히 얘기하는 월성 임대주택. 예를 들면 고진수 교수님이 했던 그 상황이 주변에 전세 말고 내 자산과 월세를 좀 조정해서 들어갈 수 있는 풍부한 주거 서비스가 있는 주택이 있었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덜 혼란스러웠을 것 같고 반대로 그런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전세 가격 변동률도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분석하셨으니까 조금 확장을 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기회가 되면 저랑도 한번 같이 해보시죠. 네. 아무튼 뭐 임대차 등록부터 해서 김철 교수님에 대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다음번에는 조금 특정 분야에 조금 좁혀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이번에는 다 이렇게 훈련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바라건대 발제하신 분하고 오늘 토론하신 분 좋은 일이 됐으니까 같이 구성 연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시간이 좀 초과됐네요. 네, 초과됐는데 한 1분 혹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궁금했거나 아니면 이 얘기는 좀 해야 될 게 있다고 그러면 말씀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면 주시고 우리 발제분 두 분도 혹시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네네. 김준영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맞으십니다. 현금 납부가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닌데 아, 이전에 제 초안을 좀 줄이고 아마 그 대신에 좀 추가적인 뭐 소액 표현 짓는 그 부분은 이제 해서 이렇게 맞춰서 같이 굴려 그다음에 고양 교수님 하신 정말 옳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첫 테너트 이후에 어떻게 뭔가 주택을 할 것이냐 정책이 어떻게 되세요? 했고 그다음에 이상한 교수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하는 그 변동성이라는 것이 지금 이 법 때문에 가격이 이중 가격입니다. 시장이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계약과 연장 계약의 변동성이 분명히 다르고 그것을 분해해줘야 됩니다. 디컴포지션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페이퍼 주제입니다. 그다음에 오진수 교수님께서 정말 물량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딱 이 책에 요거 그 책자에 썼지만은 정말 근본적으로 물량 계획을 해야 된다. 네, 물량 계획을 거기에 내놓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M&A인데 가속이라는 걸 정교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임대에서 전세 말고 대안적 주거가 있는지 정말 이거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공급 주체도 키워줘야 된다고 공급 대상입니다. 네, 혹시 홍 교수님. 아니, 네, 빠듯하네요. 다음 또 세션이 준비되어 있어서 오늘 참석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약간 쉬는 시간에 뒤에서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제 감사드리고요. 토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